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에서 따라온 이중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뭐 따라오신 분도 있고 놀러 온 즐기러 사람도 오신 있고. 분도 있고, 놀러 오신 분도 있고 참 다양하게 저 앞에서는 오셨는데 찍고 계신 네. 분이 계시고. 네, 예. 찍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의 힘이 모아져서 우리 밀떡이 네. 만들어지고 알차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좀 모자란 면도 있고 또 재미난 면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거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모자란 면은 질책도 주시고 그리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밀떡이 되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1000명이 유튜브 넘었는데 좋아요. 결정적인 한 또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람 욕심은 사실 끝이 없는 2000명 법이잖아요. 가보시죠. 네. 그리고 천이 만되고 만이 그렇죠. 백만처럼 네, 이렇게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밀떡이 유익하고 음. 들을만한 방송이라고 판단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네. 한번 좀 전파도 해주시고 예. 홍보도 해주셨으면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부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육군단의 네. 28사단 네. 28사단. 무적 태풍을 말씀드렸고 선풍기 부대라고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뭐 25사단 그 옆에 28사단이었고요. 이제 그 육군단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5사단입니다. 아, 열쇠 부대군. 열쇠 부대. 예. 예전에 우리가 그 5사단을 소개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네. 또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고가 5사단을 통해서 이제 그 간첩이 이제 넘어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 문을 열어주는, 휴전선을 열어주는 열쇠 아이고야. 부대냐 이런 음. 또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열쇠 부대의 의미는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멋있다. 되라 해서 이제 열쇠 부대인 거죠. 그 지난 시간에는 그런 역사, 5사단의 역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이번 시간에는 5사단, 역시 5사단은 어떤 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무기 체제를 갖고 있고 대충 어떤 지역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건데 바로 28사단 옆이기 때문에 연천의 동측 일부와 그다음에 철원의 서측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 이게 DMZ로 보면은 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의 그 연결고리 정도인가요? 아니면 중부전선 그 자체인가요? 중부전선이라보다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5사단은 전차대대가 K1입니다. 오. 그리고 이 5사단의 역사, 한국 전쟁 때 뭐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드렸었는데 원래 광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편 사단으로 2개 연대, 그러니까 이제 후방에 있으니까 예. 2개 연대를 갖추고 있었는데 15연대와 20연대였죠. 그런데 그 15연대, 20연대를 축차적으로 투입을 그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하는 바람에 결국 그 1사단 그 전진 부대에 배속이 되자마자 녹아 들어갔고 또 7사단 쪽에 배치되자마자 미아리 고개에서 녹아 들어갔고 해서 결국은 부대가 해체가 됐죠. 예, 부대가 해체가 되고 차 투입의 희생양이 그렇습니다. 7월 17일 날 해체가 되고 50년 10월에 다시 그 후방에서 재창설. 각각의 그 재창설 연대를 만들어서 그 연대가 합쳐지면서 3개 연대로 된 보병사단으로 다시 재창설하게 됩니다. 재창설한 연대 단대호를 지금껏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27연대, 35연대, 36연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보병연대의 편제는 전방사단의 편제와 동일하고요. 무기나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제가 소개드렸던 사단에 비해서 전혀 뭐 밀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5사단은 또 특징이 좀 실험적인 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실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 야전 시험을 위해서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단이에요. 그래서 5사단의 특징은 따로 뭐 특징적이랄 것도 없고 우리 전방사단에 완편돼 있는 사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천 쪽에 주둔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연천과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5사단.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딱 부대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육군단이 해체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네. 5사단이 해체되는가? 라는 또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5사단은 해체가 안 됩니다. 5사단은 해체가 안 되고 각각 1군단 내지는 5군단의 그 예속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어디에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5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5군단입니다. 어떻게 아. 찍었나요? 아니면 오사다니까 5군단에 가요. 그런 아, 또 서가 깊은 뜻이. 뒷걸음질타가 지뢰를 오땡이네, 밟은. 오땡. 네네. 아, 지뢰 아니구나. 아. 근데 이유는 그것보다는 그런 예측보다는 그 다른 뜻으로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소개해드린 1군단은 3개 사단이 완편되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완편돼 있고 심지어 해체될 예정인 사단까지 합치면 지금 4개 사단이나 1군단에 있고 5군단에는 현재 3사단과 6사단만 편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꼭 맞네. 그런 건 3, 5, 6 이렇게 가면.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개 군단이 섹터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죠. 가급적은 3개 사단 넣어줘야 3개 돼요. 사단이 갖춰지는 게 나으니까 5사단이 당연히 5군단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사단의 그 작전 섹터도 넓어지기 때문에 무기 편제도 편제지만 좀 그 병력도 좀 증원이 돼요. 그래서 해체되는 28사단의 일부 부대들이 5사단과 합쳐져서 좀 부대 규모가 조금 커집니다. 네. 그렇게 될 희한이군요. 예정이고요. 왜냐면 뭐 전방에 있는 사단이면 가급적 완편을 시켜야 되는 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완편이어야죠. 그렇죠. 영광급 장교들이 특히나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보병 사단이 완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빈경화가 좀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페바 지역으로 나와 있는 예비 연대들의 한 개 대대가 지금도 그 교육대대로 신병 교육대대로 운영되는 사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해소가 돼서 신병 교육대대는 따로 빠지고 그렇죠. 완편된 사단 예비 연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이어야 되겠다는 사실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사단에서 교육대를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 정말 미국 같이 네네. 뭐 훈련소 따로 네. 일선 부대 따로 이런 식으로 좋겠어요. 쉽게 해서 논산 같은 집중적인 어떤 훈련소를 특기병. 훈련을 네. 완전히 다 해버리고 야전의 사단들은 정말 교육대까지 없이 정말 야전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 전쟁 때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1훈련소, 제2훈련소.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바뀌었죠. 워낙 그 논산에서 그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이. 그것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랬었죠 옛날에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2 보충대 302 보충 306 보충대들이 그 창설이 된 거고 그게 또 이제 해체가 되다 보니까 뭐 각 사단의 신병 교육대대들이 있고 사실 신병 교육대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 부대들이 있어야겠다. 뭐 이런 후방위 타입. 교육이 이제 각 병과마다 이제 그렇죠. 한 돌아가는 건 맞고요. 저는 뭐 없어서 안 좋을 건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신병 교육대대가 있음으로 해서 보충 자원들이 있는 거니까 없는 것보단 낫죠. 예. 그리고 이왕 근데 문제는 이왕 있으려면 신병 교육대대는 별도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직할로 따로 나와야 나와서 된다. 사단 직할 전투력에 네. 이렇게 네. 저하가 없게. 또 이 5사단의 그 열세 부대의 그 포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막강합니다. 역시 그 일반 지원 포대인 그 988 대대가 K9입니다. 오. 네, 그래서 장거리 그 투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96대대, 196대대, 195대대, 205대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96대대와 205대대는 M101입니다. 105mm 아직 어이구야.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도 101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서부전선 쪽은 105mm들이 좀 있어요. 사단들이 아직까지 하긴, 있고 예. 그리고 동부전선 쪽은 지금 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전부 155mm로 깔았어요. 그리고 뭐 서부전선이 이게 155mm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동부전선이 105mm가 아니라 155mm고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서부전선이 좀 더 그 가깝게 그 접촉이 가까워요. 아무래도 좀 아. 평야지대이고 네, 이러다 그런 보니까. 면도 있고요. 네. 밀집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뭐 105mm는 그 어떤 사단 포병으로서 화력의 열쇠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일반 연대의 직할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105mm들은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그 28사단의 그 K9이 당연히 그 5사단 그 포병 연대의 예속이 분명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K9 두 개에다가
155mm 한 개 대대, 나머지도 이제 그 떨어져 나오는 부대에 155mm가 될 거고, 그러니까 105mm가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거죠. 부대가 줄면서.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5사단은 완편된 전방 사단이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뭐 무기체계면 무기체계, 병력이면 병력, 우리 그 기본 편제를 전부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표준이 될 수 있을 법한 네. 네, 사단이 정도 되고 이제 그 현궁 아시죠? 네, 네. 현궁도 이제 그 실제 그 테스트를 5사단에서 했고요. 현명했네요. 그리고 이제 5사단을 위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제 예전에도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이제 현역 장교분한테 들었는데 약간 우리 육군에는 사고 유형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5사단에 한번 유령이 들러붙어서 온갖 사고를 일으켰다가 22사단으로 갔다가 몇 사단으로 갔다가 몇 사단으로 갔다가 이게 왜냐면 돌면서. 이게 좀 묘한 게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성수대교서부터 몇 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졌잖아요. 그랬었죠 진짜. 네, 이게 저는 이제 뭐 무신론자이고 그러긴 하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때 한꺼번에 터지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에서도 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한 사단의 사건을 몰아줬다가 이게 이제 진정이 되면 다른 사단으로 몰려가는 사례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이게 뭐 대한민국 군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한계죠.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징집 병력을 모아놓고 사실 저도 그랬지만 훈련 자체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뭐든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로 스트레스 받는 건 내무 생활이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게 그 사건 사고 때문에 이거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좀 풍수지리 쪽도 좀 관계가 있나. 왜냐하면 이 5사단이 사실 여러 군데를 위치가 안 돌아다녔어요. 좋죠. 네, 여기저기 돌다 보니까. 네, 근데 왜 사단이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5사단에 원래 있던 지금 현재 있는 5사단 그 이전에 어느 부대가 지금 경계를 섰었냐면 20사단 지금 해체된 20사단 그렇죠. 그 양평 기계화사단 양기사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 최강의 기갑 전력이 있다는 그 양기사가 보병사단일 시절에 그 지역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사건 많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월북 사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77년인가 78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단 안 되겠다. 후방으로 빼고 그래서 5사단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 5사단이 들어갔으면 괜찮았냐? 그럼 사단만 바뀌었지. 사실 거기서도 사건 사고가 있었고. 정말 뭐가 씌었죠 그때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 옆 사단인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만 28사단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사실 육군단이 참 군단장이 한때는 참 배로가 많았고 별들의 무덤. 무덤이었어요. 네. 22사단도 한때 별들의 무덤이었죠. 야, 참. 네. 그런 또 전례가 있죠. 이런 별별 일이 있었군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그 혈기왕성한 이제 한때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내무반에서 지낸다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지옥 같은 거기가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그 잘 캐치해서 풀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육군 초급 장교들은 그 소불 대위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아니 많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초급 장교들도 결국은 20대 젊은이에요.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뭐 경험이 애송이에요, 없는 사실. 사람이 네, 이렇게 네. 처음 소위 계급장 달고 온 것이니 그런 일이 맞아요. 벌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 이제 많이 지난 얘기니까 저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있을 때 정말로 자네가 행복 아닌가 했던 분이 계셨어요. 오신 분 중에. 그리고 그리고 이분이 이분이- 되게 장교들 얘기 들으면 선배가 시켜서 억지로 이런 아니, 일도 뭐- 또 꽤 있어. 뭐 어쨌든 아, 그랬는데 그것도 괴롭힘이구나, 이분이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93군번이니까 병영 내 구타는 큰 문제다라고 해서 이거를 없애자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장교 숙사에서 후배 장교를 팬 거예요. 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군이 이제 사고가 나는 거는 사실 우리만 나는 건 아니고 이제 모든 군이 어디나 있을 수 이제 있다. 젊은 남성 그다음에 총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그건 그렇죠. 상황이고요. 또? 예, 숫자나 이런 거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잘 통제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거니까 그런 쪽에 사고가 난다면 뭐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왜냐하면 사실 병영에 지금 스마트폰 이렇게 주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비율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이게 사실 제가 카투사니까 소통이 된다는 게 네, 중요한 네. 거죠. 미군 그래요? 분위기를 보다 보면은 미군은 확실히 근무 시간 외에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 부대 안에도 뭐 볼링장도 있고 그렇죠. 오락실도 네네. 있고 극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박 여가 시설에 외박까지 출입시다. 말해도 외출은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부대 안에서 사고를 치는 비율은 확실히 한국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낮습니다. 물론 주말에 밖에서 사고 치는 놈들이 꽤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런 걸 네. 보면은 우리 군도 좀 너무 좀 좋게 얘기하면 수도 생활,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나쁘게 수감 생활 같은 정도로 어떤 못 나가는 걸로 따지면 그렇거든요, 진짜. 그냥 수감 생활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전과가 안 남는 수감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네, 그렇죠. 적어도 당하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라. 예전에 훈련 뛰고 나서 대대 훈련에서 성과가 나왔다고 이제 중대가 휴양소를 갔어요. 네. 동해안 오. 쪽에. 근데 그냥 말만 휴양소지 철조망에다가 다 쓰러지는 운막 같은 거였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거기 이제 철조망 밤에 기어 나가서 80년대 수학여행 같네요. 네, 네. 아니, 더 심했어요. 네, 그래서 더 막 심했어요? 더 심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갈로 몇 개 있고 거기 그냥 들어 아무것도 술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하니까 그냥 철조망 밖으로 기어 나가서 밖에 그 민간인들 바로 옆에 수영장이니까 거기서 사람들 구경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게 휴양소가 아니라 그 수용소였죠. 유배소네요, 거의.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뭐 오사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또 산으로 갔는데 갔어요. 네. 사실 그 오사단이 사건 사고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 28사단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었고 그 열쇠부대라는 그런 별칭이 좀 와전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그 지역이 좀 그런 풍수지리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게 풍수지리. 있었어서 한번 소개드려 봤지만 중서부 전선의 그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사단이고요. 예. 국방개혁 2.0의 5군단의 일원으로서 그 좌측을 맡을 그런 사단으로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 유명한 비빔국집이 있지 않나요? 그 망향. 섹터 안에? 그렇죠. 그 얘기 저 예전에 그 사단 소개 때 한번 말씀드렸죠. 예. 가끔 저희 취재를 그 가다 보면은 들러서 그렇죠. 먹는데 네. 좀 맵더라고요. 네. 만약에 박 의원님이 5사단 사단장이라면 어떤 것 좀 더 보충하고 싶어요? 5사단의 그 지형으로 볼 때는 지금의 그 편제가 좋긴 한데 좀 더 보완을 하게 된다면 역시 그 포병을 아, 포병. M101은 이제 그 그렇죠. 도태를 시키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155mm로 교체를 하는 것이 일단 좀 보이고요. 역시 뭐 사단 항공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육군단이 해체되고 5군단으로 바뀌면서 15항공단의 그 지원을 받을 텐데 그 지원 전력이 좀 탄탄했으면 이건 좀 5사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고 5사단의 섹터도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보강되는 장비들도 분명 있어야겠습니다. 기동 장비랄지 이런 거 물론 다 보강이 될 겁니다. 여기는 뭐 이족 보행 병기는 아직 필요 없는 곳이죠. 거기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 정도의 지형입니다. 네. 네. 이 어마어마한 게 이제 계속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네. 소개해드리면서 산세가 이렇게 또 나올 네. 텐데요. 네. 자 이렇게 5사단 한번 소개해드렸고 또 하나 그 육군단이 해체가 되지만 육군단의 기갑 전력을 이루고 있는 5기갑 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갑 여단 중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창설이 된 여단인데요. 기존에 창설이 되고 나서 원래 38 전차대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26 기계화 보병 지금 해체된 26 기계화 보병 사단이 창설되면서 38 전차대대를 꽂았어요. 글로 예속 변경이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26 기계화 보병 사단이 해체되면서 38 전차대대가 다시 5기갑 여단으로 왔고 기존에 있던 그 39 전차대대하고 5 전차대대는 당연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차대대가 3개 전차대대를 완편하고 있고요. 기보대대 2개, 포병대대 하나 이렇게 서부 전선의 모든 기갑여단 다 지금 그 체제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강하면서 뒤에 그 기갑 전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방어력이 이제 되는 거고 이 5기갑 여단은 뭐 육군단 해체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한번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네요. 어디로 갔나요? 오니까 오겠잖아요. 아, 그죠. 네. 이게 1군단에는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2갑 여단하고 30기계화 보병사단이 해체되면서 여단하면서 네. 30기갑 여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방 군단의 편제가 기갑 여단을 2개씩 편제하고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5군단도 기존에 있는 5군단 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기존에 있는 1기갑 여단과 지금 5기갑 여단이 배속을 받아서 2개 여단 체제로 가기 때문에 5군단으로 가는 거로 거의 99.9% 확정입니다. 네. 야, 그 북한에게 있어서는 진짜 통곡의 벽이겠네요.
역시 기갑 전력도 늘 말씀드리지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좀 더 재편이 된다고 보면 재편되면서 여단화해서 좀 그 가볍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갑 전력이 그 군단 전방 군단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벌어지면 기갑 웨이브를 선보일 거는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북한 솔직히 전차 대수만 많지 지금 가동률부터 시작해서 성능까지 기가웨이브라고 불릴 만한 걸 할 수 있느냐가 아주 심각한 의문인 아니 뭐 상황입니다. 북한군이 이렇게 전차 모양을 들고 뛴다든지 뭔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훈련할 때처럼. 트럭에 이렇게 전차 껍데기 씌워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그 우리가 좀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 북한 기갑 부대의 참고로 말씀드리는 장점이라고 하면 기갑병의 그 숙련도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숙련도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네, 요새는 좀 많이 그렇죠. 훈련량이라 할 건 그런 건 없지만 포도 제대로 못 써본다고. 아니 네. 그 공군 보니까 공군도 뭐 어디 비행기 2개 모형 갖다 놓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어느 지형을. 물론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공개적인 훈련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한 건 지형 숙지 훈련이긴 한데 우리 그래도 뭐 정훈이 그렇게 오빠가 한다는 게 보면서 네. 그걸 본다는 그러면서 또 웃더라고. 그래서 오빠였어요? 그냥 아. 하는 얘기야. 아무튼 기갑병의 어떤 근무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10년, 뭐 12년 이런데 그런 것이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지만 전차로 볼 때는 사실 우리의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 좀 심하게 벅차죠. 나누고 그렇죠. 네. 그냥 면허를 땄는데 뭐 운전을 해봤어야지 뭐 저처럼 늘지. 장롱 면허일 가능성도 높죠. 뭐 네. 7년 운전 무사고라고 막 녹색 면허 나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운전 하나도 안 했고 그렇죠. 그런 식이죠. 저처럼 이제 장롱 면허. 북한의 기갑은 상대가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시가 되면 육군 항공이 맡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대전차 부대인 뭐 현궁 부대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전혀 뭐 전차 대 전차의 전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상 5사단과 그 육군단의 기갑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바로 옆이죠. 5군단에 대해서 오군단. 이야기를 또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